기타는 예금 금리가 이제 2.5%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억 넣어봤자 연간 25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세금 15.4% 떼고 나면은 아주 이제 진짜 허접한 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건물 가격이 어떻든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건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20억이 뭐 18억이 되든 23억이 되든 뭐 월세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가격에 상관없이 그 월세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건물은 이제 자식한테 상속해 주면 되죠. 증여하든지 상속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에서도 가능합니다. 고배당주를 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고배당주를 사면은 고배당주의 특징이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그 가치, 건물과 같은 주식이라는 자산, 기초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월급처럼 이렇게 계속 월세 받듯이 이렇게 받고 나중에 주식은 자식한테 상속해도 뭐 증여하든 상속해도 된다는 거죠. 그 제 사례를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배당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고배당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주로 이제 투자하는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번 그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억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현대차 에다 25%, SK텔레콤 25%, 그다음 GSA 25%, 기업은행 20%씩 각각 2,500만 원씩 1억을 4분의 1씩 나눠서 만약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배당 수익률이 현대차는 4.3%, SK텔레콤 5.85%, GS는 5.56%, 기업은행은 5.16%. 그래서 연간 한 5%대의 배당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금이자보다 한 2배 정도 높죠. 그래서 한 527만 원 정도, 52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배당주는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가 평가 차익을 봤더니 현대차는 무려 124%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2,500만 원의 원금에 3,100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한 10% 올라서 250만 원 올랐고, GS 우선주는 한 139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36%가 올랐고요. 기업은행은 39%, 97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가 차익이 5,200만 원의 평가 차익.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 배당주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한 배당 정도의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면 배당주 주가도 한 5%에서 10% 이 정도 기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떨어지지만 그래서 배당을 받으니까 그래도 좀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우리 건물주들이 건물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부담 느끼니까 안 그러죠. 건물 계속 가져갈 거니까.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를 내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요. 배당주가 좀 떨어져도 걱정되지 않아요. 그냥 배당 5%만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배당주라는 것은 배당 수익으로 내가 배당 수익으로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으로 월급처럼 연금처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내가 더 쓸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금보다는 배당주로 물론 1년, 2년 투자하는 것을 만약에 배당주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1년, 2년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먹는다 이런 것은 저는 장담할 수가 없고 10년, 20년 나는 계속 건물처럼 부동산처럼 배당주를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배당 수익도 먹고 평가 차익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평가 차익, 금년 같은 경우는 평가 차익이 엄청 많이 났지만 항상 이렇게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배당 정도의 평가 차익은 추가로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라. 5년, 10년 후는 반드시 올라간다. 왜냐하면 배당주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들,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만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피할 나쁜 배당주 일반적으로 거죠. 착시 고배당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10%, 20%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배당 수익률이 10%, 20%면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수익률 5%짜리 투자하고 있는데 10%, 20%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주가가 폭락한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1,000원을 줘도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주가분의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배당금은 똑같은데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회사는 안 좋은 거잖아요. 배당은 좋지만은 이거 회사는 너무 안 좋은 건데 만약에 보통 한 3% 배당 주다가 갑자기 배당 수익률이 18%가 됐어요? 이거 좋은 거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착시 고배당 주의하라.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고배당 주는 경우 평상시에 안 주다가 갑자기 18% 줬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주식, 이런 배당주는 배당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주는데 이 회사가 추세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업이익 100억인데 금년에는 90억. 또 1년 지나니까 80억. 이렇게 되는 회사는 배당은 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배당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배당이 이게 영업이익이 준다는 것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런 거 피하는 것은 다 하나씩 조회해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좋은 배당주를 찾으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찾는 방법. 좋은 배당주 쉽게 찾는 방법.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조회해보면은 그 고배당주 ETF에서 투자하는 고배당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TF 구성 종목, ETF 구성, 이게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배당주 30종목에 투자하는데 그 30종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조회해봤더니 이렇게 뭐 현대차에 투자하고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삼성주 이렇게 여기 딱 조회가 되잖아요. 이 종목들이 배당을 잘 주는 거거든요. 고배당하는 거.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굳이 나쁜 것을 골라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펀드 매니저,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고른 거거든요. 여기서 고르시면 되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IMA 계좌가 2025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나와서 저도 그때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에 나와서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아직 모르죠. 보통 2, 3년 후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투자 중이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투자를 해봤습니다. IMA 계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원금 보장해준다는 거. 증권사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해주는 상품이 없거든요. 근데 원금 보장해준다. 그리고 기업금융에 한 70% 투자해서 실적 배당해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성격으로 보면은 원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금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금융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실적 배당한다는 측면에서는 펀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금과 펀드의 결합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구조에는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IMA 증권사에다 투자를 하면은 증권사는 그것을 가지고 기업금융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기업금융에 투자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뭐 100억을 빌려주면서 대출이자를 6% 받는다. 그럼 6%가 수익이죠. 6%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한테 준다는 거죠. 또 B라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다. 채권은 근데 그 채권 이자가 7%짜리다. 그럼 채권을 사면은 7% 수익을 먹는 거잖아요. 또는 C 기업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M&A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IMA 증권사에 우리가 너네한테 100억 빌려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8%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업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돈을 조달해주고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의 이익을 받는 이자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분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업금융인데 이 IMA 계좌는 이렇게 주로 기업금융에 투자를 합니다. 개인한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다가 자금을 조달해서 가능하면 깨지지 않을 기업, 또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이거 깨지면 증권사가 원금 보존해줘야 되니까 깨질 회사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죠. 그동안에 원금 보장 상품이 없었는데 원금 보장 상품을 만들므로 해서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은 은행 고객의 상당 부분을 증권사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IMA 계좌는 모든 증권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 되는 증권사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손해나면 증권사가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하고 그 다음에 NH증권이 자기 자본이 8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증권회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이 8조 이상 된 회사,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 보장해줄 수 있는 증권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내 돈 안 깨지면서 경우에 따라서 수익은 좀 많이 낼 수 있다. 실적 배당해주는데. 그럼 예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예금하고 똑같은 점은 원금 보장해준다. 이게 좋은 점이고 수익률은 예금 2, 3%인데 얘는 4%에서 한 8% 정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두세 배 정도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중도의 단점은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해도 별로 이렇게 큰 손해는 없는데 증권사 IMA는 중도 해지하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8%, 1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이라고 해서 만기까지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점이죠. 대신에 수익률을 좀 더 높여주겠다. 왜냐하면은 중도 해지가 많으면요 증권회사가 운용을 잘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에 100억 빌려주려는데 고객들이 갑자기 50억을 빼가버려? 그럼 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IMA 계좌는 이렇게 폐쇄형 만기까지 못 찾도록, 만기가 2년이면 2년 동안 못 찾도록, 중도 해지하면 페널티를 엄청나게 부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만기 동안 돈 빼지 않는 돈만 운용을 해야 된다. 일단은 그런 점들이 좀 있고요.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라는 게 없는데 IMA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뭐 0.2%, 0.3% 이런 것도 있고 성과를 많이 내면 성과 보수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4% 정도 주기 이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만약에 8% 수익이 났다.
그러면 2배 낮잖아요. 그러면은 그 팔 필요 수익의 한 30%는 성과보수로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서 좀 떼가는 거, 그걸 뭐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떼가는 거니까 뭐 안정적으로 원금 보장해서 이런 것은 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투자 기간도 예금 같은 경우는 1개월부터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단기나 중기 정도인데 증권사의 IMA 계좌는 좀 깁니다. 1년에서 한 3년, 7년 이렇게 이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뭐 1년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2년짜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좀 길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가 1년인 거예요? 그것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IMA 증권사가 어떤 기업의 대출을 다 해주는데 걔들은 10개월만 해줘도 돼. 10개월이 다 끝나. 그럼 1년짜리를 만들 수도 있죠. 이번에 그 한투에서 IMA 계좌에 몰린 돈이 1조가 몰렸습니다. 3일 만에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미래세도 굉장히 빨리 끝나가지고 5천 원이 금방 모여가지고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게 계속 수익을 만약에 1년 후에 수익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IMA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선택해서 좀 잘 운영하는데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도한 보험료죠. 이게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니까요.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월 10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03만 원이면요. 소득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험회사 근무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진짜로 제 친구들 보험 가입 내역들 봤더니 와 200만 원 이상 하는 집이 꽤 되더라고요. 4인 가구. 4인 뭐 그것은 4인 지금 가구당이니까 4인 가구도 있을 거고 3인 가구도 있을 건데 보험 소비자 연맹에 조사한 것은 가구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는 상관없이 평균 1가구당 103만 원. 그리고 저기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근데 보험 3년차 유지율이 54%. 3년차 유지율이 54%라는 것은 3년 되면 반 정도는 해약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험 해약하면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보험을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증권사에 다닐 때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보험을 자기가 가입했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가입했는데 아무튼 안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증권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진짜 잘못 가입했더라고. 제가 그 사례를 여기 한번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명은 빵빵빵 변액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요것이 납입 기간이 999년이야. 999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이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월 납입액이 80만 원인데 납입 횟수가 96회. 그러니까 8년 동안 냈어요. 그러니까 원금만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도 마이너스 700 정도 손해. 해약한 거 하면 700만 원밖에 안 나올 거죠.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가 그랬대요. 이 보험은 보장도 잘 되고 그다음에 재테크 보험으로서 나중에 변액 보험이기 때문에 주식 채권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도 높아질 거다. 그런데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원금도 안 되고 손해가 700만 원. 그래서 보장 내역을 봤더니 사망 시 보장 금액 1,000만 원이 전부야. 사망 시 보장금 1,000만 원 플러스 적립금. 자기가 낸 거 적립금은 당연히 받아갈 거고 1,000만 원 보험금 더 주는데 80만 원을 8년 동안 냈던 거죠. 그리고도 손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그 보험을 새롭게 다이어트해서 세팅해 줬습니다. 변액보험 80만 원 일단 해약해라. 해약하고 그 중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3개 가입하는데 26,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7만 3,500원은 그냥 정기적금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짜줬는데요. 보험을 보면은 보장성 보험 3개 어떻게 넣어줬냐면 실비보험 이 친구 나이가 젊어가지고 월 실비보험이 9,950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상해보험은 어떤 거냐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 다쳤다 이런 경우 보장받는 건데 요것은 6,250원. 만 원도 안 되죠. 최고 보장금액은 1억 5천이에요. 그다음 질병보험 1,300원. 이거 최고 보장금액 1,000만 원. 그러면은 이것이 다 합해서 26,500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적금 77만 3,500원 8년 동안 적립하면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변액보험을 80만 원 해약하고 보장성 보험 26,500원, 그다음 정기적금 77만 3,500원 이렇게 넣으면은 보험료는 30분의 1로 줄고 80만 원 내던 거 26,500원 줄었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은 1,000만 원 되던 거 2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보장 금액은 20배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8년 후에 종잣돈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요거 해약했을 때 7천만 원에다가 8년 동안 적금 넣으면 한 8천만 원 정도 돼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달라진 거죠. 똑같은 돈 80만 원 내가 내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니까 1억 5천만 원 생기고 보험료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보장 금액은 20배로 올라가 이런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험 다이어트 전 80만 원 그러니까 내 변액보험 80만 원 낼 때 다이어트 후에 보험 26,500원에다가 적금 77만 3,500원 이렇게 바꿨을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한번 수치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보험 다이어트 전에 변액보험 80만 원 낼 때는 10년 후에 보험료만 1억 원 나갑니다. 그런데 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20년 후에 보험료만 2억 원 나가. 30년 후에는 3억 원 나.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는 안 뺄 수가 없어.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은 내가 적립한 금액하고 1,000만 원만 나오는 거야. 그 누가 받아가요? 내가 받는 게 아니지. 나의 상속자가 받겠죠.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해약하고 보험료로 26,500원 보장성 보험료로 내고 적금 77만 3천 원 넣으면은 10년 후에 보험료는 300만 원밖에 안 내고 20년 지나면 600만 원, 30년 지나면 900만 원 플러스 알파. 알파라고 내가 넣은 것은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 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억 2억 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다음 적금 아까 77만 3천 원 적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80만 원짜리 없애면서 10년 후면은 그게 77만 3천 원이 10년 후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20년 후에는 2억 4천만 원. 그거 연 3% 적금금리 가정했을 때입니다. 연 3%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 1억 1천만 원, 20년 후에 2억 4천만 원, 30년 후에 4억 1천만 원. 그리고 해약해서 7천만 원 되잖아요. 그 7천만 원 정기예금에 3%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은 10년 후에는 1억 되고 20년 후에는 1억 3천, 30년 후에는 1억 7천.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하면 30년 후에 5억 8천이 됩니다. 30년 후에 5억 8천짜리 될 것을 그냥 변액보험을 가만히 놔두면 죽으면 누구한테 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보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보험 세팅을 새롭게 하면은 내가 30년 후에 5억 8천에 자금이 노후 자금 아주 풍족한 노후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설계사들이 이렇게 해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보험과 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로 세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 소득의 10% 정도는 보험료로 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5%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보험료는요 지출입니다. 그거 재테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재테크는 뭐 펀드나 뭐 예금을 하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보험으로 재테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에는 사업비라고 해서 보험료 낸 돈에서 빼는 돈이 있고 책임증비금이라고 해서 또 그 보험금으로 적립해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돈 버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5%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령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0대는 10만 원 미만, 10만 원 넘지 마라. 아무리 많아도 10만 원 넘지 마라. 30대는 15만 원 미만, 40대는 20만 원 미만, 50대는 30만 원을 넘지 마라.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가 들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 병이 생기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월 소득 5% 미만을 미만으로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이렇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이별로 이렇게 제가 여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소득이나 연령대 감안해서 그럼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좀 자산도 많고 돈도 많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축성 보험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10년 지나면 비과세가 돼서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고 변액보험도 괜찮습니다. 변액보험 돈 많은 사람 왜냐하면은 깨지더라도 좀 오래 가져가면은 그래도 나중에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종신보험도 괜찮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은 이렇게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좋고요. 뭐 10만 원 초과되는 보험도 괜찮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 절세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세 중심으로 부자가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건 좋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중산층 정도다. 그럴 때는 절세 중심이 아니라 보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이 좋다. 변액보험보다는 정액보험 얼마 뭐 5천만 원을 1억 딱 정해서 주는 게 좋다. 종신보험 죽었을 때 주는 보험보다는 생존보험 살아있을 때 주는 보험이 좋다. 10만 원 초과된 보험보다는 10만 원 미만 보험. 10만 원 초과된 보험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 나머지 보험료는 최소화하고 나중에 투자할 돈을 많이 만들어야지 내 종잣돈이 만들어지지. 보험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겠습니까? 제 친구가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더라고. 그 친구가 사실은 공기업에 다녀서 월급도 꽤 많은 편인데 보험료 200만 원 내니까 이제 뭐 이 생활비 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그걸 쓰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80만 원 보험을 들고 또 잘 내가 수정 세팅하면 그걸 26,500원짜리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보험을 어디서 찾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험다모아. 제가 이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온라인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보험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똑같은 조건이랑 비교해서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 비교해서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50%, 80%, 90% 더 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한테 10만 원에 가입할 거 여기서는 만 원, 2만 원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보험다모라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거기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장성 보험, 암보험 이런 것만 해서 10만 원 미만인 보험. 젊었을 때는 1, 2만 원으로 다 해결됩니다. 좀 나이가 드시면 5만 원, 6만 원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가입하면은 그렇게 고액 보험을 들 필요 없이 아주 소소한 보험료로 보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가성비 좋은 금융상품 찾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융상품 비교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는 거기서 많이 보는 게 절세 금융상품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그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정책자금 대출이라서 뭐 30%, 50% 정도 더 저렴합니다.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험은 보험다모아 그리고 뭐 절세 상품이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그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해주는 금융상품 한눈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상품이 좋겠다는 것을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아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시고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찾아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해지할 때 대부분 망설이는 이유가 손해가 나서 망설이거든요. 그리고 원금까지 되면 그때 해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잘못 가입한 보험은 유지하는 게 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손해야.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더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산층 정도 내가 그 보험료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돈을 좀 많이 만들겠다 이런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지 대상이 되는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 예금이나 펀드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사람 주식이다 하는 게 낫다. 저축성 보험은 부자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중복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험을 중보로 가입하신 분이 많습니다. 암보험 가입했는데 나의 배우자가 또 하나 가입했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내가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 이런 혜택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 보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거든요. 중지시키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특약도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험을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모든 보험에 입원 특약을 가입시켜놨어. 입원 특약 보통 입원하는 경우가 특히 드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액보험 내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보험은 해지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해지 절차입니다. 해지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보험에서 해지하는 거 이건 바보입니다. 지금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이체만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만 보험료로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험계약을 딱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났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자동이체를 해지해도 만약에 이달에 해지하면은 보험 혜택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그 다음 달까지 안 낸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 사고가 나면은 설령 보험료를 안 내도 그때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자동이체만 해지하고 그 다음 달 지나서 그 다음 달 2달 후에 해지해도 된다. 그게 이제 또 소소한 꿀팁이고요. 그리고 해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해지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해지한 이유가 조금 자산 관리를 잘하기 위한 건데 해지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나오겠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제 친구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수 ETF에 넣어라. 또는 월배당 ETF에 넣어라. 그래서 장기 투자해라. 어차피 우리는 좀 길게 투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보험도 10년, 20년, 30년 어차피 늘 거였잖아요. 그것만큼 보험 만기만큼 내가 지수 ETF나 월배당 ETF에 10년, 20년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뭐 코덱스 200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할 수도 있고 10년, 20년 투자하면 짭짤할 겁니다. 5천만 원 한
금방 1억, 2억 될 겁니다. 10년, 20년 투자하면은. 그리고 해지된 경우 월보험료 있죠. 매달 내는 거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성장주 ETF나 뭐 배당주 ETF. 이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매월 적립식. 내가 만약에 보험료로 나가는 거 50만 원이었다. 50만 원을 코덱스 반도체 ETF에다가 한 25만 원. 그다음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다가 한 25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한 20년, 30년 가져가라. 그러면 그 수익률이 짭짤합니다. 엄청 짭짤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처럼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해지 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가능하면 ETF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노후 준비 관점에서 봤을 때 끝까지 가져가야 될 보험, 그다음 버려야 될 보험 어떻게 구분하느냐? 끝까지 가져가야 될 보험은 일단 실손 의료보험. 실손 의료보험,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저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좀 많아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실비보험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뭐 수술을 받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니까 실비보험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 사고 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에 다쳤다. 이것을 상해사고라고 합니다. 상해사고. 상해사고에 대해 상해보험 하나 들어야 됩니다. 상해보험은요. 10,000원 안짝으로 들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장은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들면 되고. 다음 또 사고가 우리 몸의 내부의 사고가 있죠. 질병,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질병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들면 돼요. 그래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비보험은 나이가 어린 분들은 한 10,000원대에서 가능하고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러다가 점점 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쨌든 저렴하게 들어라. 10만 원 안짝에서 들어라. 일단 무조건. 그리고 건강보험, 상해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들어라. 이게 건강보험, 상해보험이 나중에 만기에 돈을 환급해. 주계약보험료만큼 환급해 주는 게 있고 환급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환급 안 해주는 걸로 해라. 왜냐하면 환급해 주는 것도 별로 안 돼요. 환급 안 해준 걸로 하면은 보험료가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급 안 받고 적게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감히 버려야 될 보험, 저축성 보험. 부자라면 괜찮다. 근데 부자가 아니라면 저축성 보험 버려라. 종신보험, 죽을 때 누구한테 내가 상속할 것도 없는데 뭐 상속세 낼 사람도 없는데 무슨 종신보험이냐. 그냥 종신보험 지금 들고 있더라도 깨버려라. 깨버려라. 과감하게. 그리고 만기 환급형 보험 하지 마라. 만기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많거든요.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그냥 소멸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만기에 돈 안 받고 보험료 적게 내는 거 이런 걸 선택해라. 그리고 특약이 굉장히 많은 보험. 특약이 굉장히 많은 보험이 보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물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거지만은 보험으로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보험료가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 저렴한 순수 보장성 보험을 하고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뭐 특약이 과다한 보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라. 손해가 나더라도 버려라. 그리고 해약한 다음에 그것을 ETF나 적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4지 하나 꺼내놓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월급 세팅, 두 번째는 은퇴 세팅, 세 번째는 자산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금융기관에서 진짜 은행 고객, 보험사 고객, 증권사 고객 진짜 다양한 고객을 만났는데 그런 직장인 중에 좀 잘 사는 사람, 자산을 빨리 불리고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팅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종잣돈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세팅이란 게 뭐냐면은 월급 세팅, 첫 번째 월급 세팅인데 월급 세팅은 뭐냐면은 수입, 그 다음 투자,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월급 통장으로부터 내 수입, 투자,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 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 직장인 같은 월급만 받잖아요. 내가 주는 대로만 받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직장인은 뭐냐면은 월급에 추가 수입을 받습니다.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 월급 외에 한 20% 정도 저는 일을 했어요. 더 벌었어요. 뭘로 벌었냐?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제가 직장 다니면서 책을 20권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의 수입도 있고 인쇄 수입도 있고 대부분의 직장인 중에서 돈을 잘 굴리고 버는 사람들은 월급으로만 살지 않아요. 뭔가 노력을 더해서 한 10% 20% 더 법니다. 그게 수입 세팅이에요. 그리고 투자 세팅은 내가 월 수입에서 얼만큼을 내가 저축 투자할 거냐 이런 거 미리 정해버려요. 보통 사람은 월급 들어오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저축하잖아요. 돈을 잘 굴리고 돈을 빨리 증식시키는 사람들은 월 수입에서 투자 비중을 미리 정해버린다고. 나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면 그중에 300만 원 무조건 저축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 나머지를 지출 세팅, 지출로 하는 거예요. 지출 한도를 딱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는 안 쓰는 거죠. 돈을 그냥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안 쓰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월급 세팅입니다. 그리고 은퇴 세팅. 사실은 이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로 갈수록 이제 은퇴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걱정만 해요. 그런데 세팅을 하면은 그 걱정이 해소가 되고 실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출근 세팅 만약 9시에 출근한다 출근 세팅 되어 있으면은 그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을 못 자도 9시에 출근하잖아요. 은퇴 세팅이나 월급 세팅 마찬가지. 세팅해 놓으면요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해. 그래서 은퇴 세팅의 첫 번째는 연금 세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미리 준비해 놓고 적립해 나간다. 그게 첫 번째 은퇴 세팅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창직 세팅. 이게 뭐냐면은 은퇴 후에 뭔가 일해야 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뭔가 해야 돼. 근데 대부분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요. 퇴직하기 전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미리 세팅하는 게 좋다. 그리고 5년 전부터 실행하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5년 전부터 조금씩 수입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퇴직했을 때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세팅의 세 번째는 취미 세팅입니다. 취미 세팅. 취미 세팅은 사실 나이가 들면은 매일 친구들과 놀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우자가 항상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자산 세팅은요,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비중 세팅. 뭐냐 하면은 비중이란 것은 우리는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노후 가계는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고 금융 자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돈 쓸 게 없어.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젊었을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금융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이 반반 50대 50 정도로 될게. 지금의 노후 가계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융 자산이 20%, 부동산 자산이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4050, 3040 이 세대는 지금 당장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융 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세팅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기간 세팅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이 있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소득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인연금은 뭐 언제부터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 세팅. 이제 자산이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30대, 40대, 50대부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상속에 대비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증여를 10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10년 비과세가 이제 10년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월급 세팅, 은퇴 세팅, 자산 세팅 요거 일주일 정도 좀 고민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제가 이거 책으로도 월급 세팅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은퇴 세팅법이라는 책을 썼고, 이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 참조하셔도 되고, 제가 송영TV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놓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송영TV에서 조금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막연할 겁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퇴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 다닐 때도 물론 걱정을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도 계속 이제 막연한 거죠. 대기업에 다녔던 친구들도 다 나오는 순간 사실은 소득을 20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만 있는데 뭐 퇴직금 같은 것만 있는데, 퇴직금을 물론 조금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적게 받은 분도 있는데 많이 받은 사람도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그럴 때 1억 2억씩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번 돈을 쓰기만 할 때는 그 매달 막 300만 원, 400만 원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노후 준비를 하려는 의지들은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세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월급 세팅, 은퇴 세팅, 자산 세팅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세팅해 놓으면요 어쨌든 그걸 실행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실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세팅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요 그 다음은 자동이체나 이런 그 자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서 굴러가게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ETF를 산다 그러면 ETF 매월 100만 원씩 자동이체는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굴려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본업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세팅을 먼저 해라. 세팅하지 않으면 계속 고민만 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서도 한 10년 전에 나 노후에 뭐 하지? 막 그런 애도 있었거든.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더라고. 세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는 당연하고 꼭 세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